온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 이런 분들이 하버드 스쿨 이런 데 가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하던 분한테 들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며 가던 분이 당신은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이 뭡니까? 없는 전술과 작전만 있다. 이번에 손자병법에 대한 책을 쓰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전쟁사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전쟁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다가 또 제가 전공이 원래 조선전기 국가체제인데 경국대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서 가장 소홀했던 게 사실은 군사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조선의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군사적 문제였어요. 그 전에 100년 동안 외란에 시달렸으니까. 그 전에 14세기 고려 말에 거의 100년 동안 외침에 시달렸으니까. 그런데 이 연구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현대학자들은 성리학의 문제, 유교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을 하고 군사 문제를 빼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로 읽던 전쟁사에서 조선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군제나 군사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서양 전쟁사도 막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연구를 지속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전쟁사, 토전사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전쟁사에 개입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이제 중국 고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다 보니까 손자병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건 읽어도 손자병법 사실 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사적인 문제고 차라리 뭐 전술 참업하는 법 이런 재미라도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재미로라도 읽었을 텐데 손자병법은 정말 원리적인 문제거든요. 국가란 무엇이냐, 군대란 무엇이냐. 이러다 보니까 손자병법은 차마 손을 안 댔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쟁사로 외연이 확장되다 보니 이제는 손자병법을 좀 읽어도 되겠다라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억제를 했어요. 제가 난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꼭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어지는데 안 하려고 억제하는 게 더 많아요. 손자병법 읽다가 손자병법 주석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참자 이랬는데 전쟁사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자병법을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손자병법 대부분을 너무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게 원론이다 보니까 그 원론이 가진 뜻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비슷한 전투사에 그냥 맡겨 놓더라고요. 예를 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손자가 정말 말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하는 거지. 내가 제 마음을 읽어갖고 제가 좀 라이트 잽을 넣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고 싸우면 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해도 되고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오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니까 다 맞는 말 같고 다 맞는 말이 이건 또 맞아요. 다 맞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는가. 아니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면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던 백전백승이다. 이거를 꼭 배워야지 알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자가 그렇게 뻔한 소리를 했겠느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손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역사책과 전쟁사랑 대비해서 맞춰보자. 이런 의미로 손자병법 주석에 덤벼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벌써 지금 3번째 개정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책 사신 분한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다 틀리고 막 고친 건 아니고 첫 번째 책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 뭐 오만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난잡해진 느낌도 있고 또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의 표현이 잘 안 돼갖고 글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두 번째 판은 많이 고쳤는데 그래도 첫 번째 판에 영향이 남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20% 정도 고치고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손자병법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도 좀 생겨서 이번에 이제 더 이상은 안 고치려고 완결판으로 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손자병법에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요. 가장 편한 건 1장 1절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기업에서 경영자분들 모시고도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들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물론 강연을 들으러 온 분들은 오히려 안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안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그리고 뭔가 인문학한테 붐이 일어나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가끔은 이런 거 들어서 어디다 써먹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지난 한 5년 동안 인문학 열풍이 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거 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는 부분을 손자병법에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손자가 일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 전쟁을 왜 하는지 전쟁으로 이루려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을 왜 하고 이 전쟁으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적의 전력과 아군의 전력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이거로 날려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대학을 가셨는데 대학에도 그때는 옛날에는 깡패가 있었거든요. 대학생 깡패가 학교 분수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영웅이 되셨대. 자, 그런데 만약에 나도 저렇게 학교 광장 한복판에서 학교 깡패를 두드려 패서 여학생들의 영웅이 되어보자 라고 이제 전략적 목표를 굳혔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한 주먹에 날려서 영웅이 되셨는데 제 실력과 내 실력을 비교를 잘못해갖고 붙었더니 뭐 물고 뜯고 이기긴 이겼다고 그러는데 뭐 옷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에 난장판이 된 거지. 싸울 때도 뭐 물고 찢고 머리 땡이 땡기고 이렇게 싸웠어. 그러면 영웅이 되겠어요? 아니면 야 저거 싸울 때 보니까 전 아귀더라 싸움도 못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전력과 내 전력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지. 쟤는 주먹이 장기고 나는 칼이 장기야. 그래서 칼로 찔렀으면 여학생들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심지어는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바를 100%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기업 정말 유수한 그 회장님이라든가 높은 분들 만나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경영을 하다 보면 당장 수익이 필요하지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뭐 수익뿐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딴 데로 가는 거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제가 이런 말하면 다 아는 100% 다 아는 온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 뭐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하버드 스쿨 이런 데 가서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하던 분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 뭐 그 정도 되는 분이 그것도 없어. 진짜 의외로 없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며 가던 분이 막상 당신은 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이 뭡니까? 그럼 없는 거예요. 전술과 작전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딴 길로 가거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경우도 있고 돈은 굉장히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보니까 기업이 허공에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전략과 전술과 실행 방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원하는 걸 얻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 대표적인 게 러우 전쟁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느냐 이거 앞으로 연구 과제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측 주장에서는 나토의 동진을 방지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푸틴의 어떤 대러시아 제국 복구 그리고 푸틴의 어떤 짜르가 되고 싶으냐 뭐 짜르까지 안 되겠지만 좌우가 어떤 정권 연장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기분 나쁘실 텐데 러시아가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통치해야 된다 뭐 그런 깊은 뜻에서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따지고 싶진 않고 그랬다고 쳐요. 그게 100% 맞다고 쳐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러시아가 부대를 대대 단위로 쪼개서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실제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공했다. 성공했다 치면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 푸틴의 정치적 권력을 확산시켜서 대러시아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게 맞아 돌아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럼 결과론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쟁의 목적은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아, 중간에 참 그것도 있었지.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돈바스에서 뭐 학살하고 러시아 국민을 탄압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여기서 절대 부정하지 않고 그 모든 전략적 목표가 다 옳다. 진짜 그런 의도였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했을 때 실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전쟁 일주일 만에 이 전략 목표는 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지금 휴전이 되든 정전이 되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영토 절반을 먹든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느냐? 더 못 막게 됐죠. 나토는 군사력 강화하고 앞으로 기를 쓰고 강화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느냐? 아니 이렇게 전쟁했는데 러시아 사람들 도망가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 우크라이나 사람 무슨 천사인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세우는 거는 가능해졌는가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오히려 진짜 친미 정권이 들어가고 설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절반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반러 정권이 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분단된 때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일주일 만에 처음 작전 계획이 실패했을 때 러시아는 병력을 동원해서 더 큰 전쟁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기전, 소모전까지 각오를 했죠. 그럼 장기전, 소모전, 도시 파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주장했던 러시아의 전쟁 목적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 초토화 전술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군도 전쟁 문제 많이 했겠죠. 근데 전쟁하면 전쟁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러시아 군도 좀 전쟁 문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 친러 정권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되죠. 그러면 완전히 병합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10만, 20만, 50만 명을 죽이고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략적 목표와 러시아의 전쟁 행위가 어긋나 있었어요. 러시아가 모르겠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아, 그게 아니고 우리의 숨겨놓은 목적은 이거였다. 이게 만약에 이제 내놓는다면은 러시아가 했던 행동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거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숨 전략적 목적이 따로 있던가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전혀 맞지 않았던가. 그러면 맞지 않았는데 무려 3년을 끌어. 손자가 말한 게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아니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거라고 꺼내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전략과 전술이 맞았네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거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이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게 러우전쟁은 비유로 들은 것이고 과거 전쟁에서 보면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고 전쟁을 시작할 땐 플랜 A,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손자는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라고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생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나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번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하여간에 배웠다는 것들은 꼭 이렇게 식으로 사람 괴롭혀. 잘난 척하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손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손자병법 1장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들으면 성공할 거고 안 들으면 난 떠날 거다. 그러다가 들어주는 사람을 찾긴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주는 척만 해가지고 손자가 책은 남겼지만 역사의 이름은 크게 못 남겼는데 어떤 실전 경험으로서 그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저도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 선생님도 말하고 저기 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또 저보다 못했던 친구가 물어봤어요. 뭐 국어 참고서 뭐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래서 네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지금 참고서를 찾느냐. 아이 재수없는 자식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잘난 척은 화내고 간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인생에서 무수하게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참업하는 법, 공격하는 요령, 기관총 설치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손자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겉핥기로 짜붙이는 게 아니라 손자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다니까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여튼 환영해 주신 분들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상대방이 말하는 이 일을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방송하고 나면 언제나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위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돼야 여러분도 생각하고 직접적인 토론이 아니라도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이게 진리야. 이걸 따라가 라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같이 직접 대화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하고 자기의 사고와 생각의 폭을 넓히자고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